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번 우리 밀떡에서 소개를 드렸죠. 탑건 2 매버릭이란 영화가 개봉이 계속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 연기된 이유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본 순간 알게 됐네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해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특별관 같은데 사운드가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웅장하고 큰 스크린에서 봐야지 제맛을 느낄 수 있다. 아유,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여러 번 봤는데 많이 우셨다고. 예.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제가 이렇게 운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빙의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탐 형의 좀 대학교 1학년 때 탐 형을 만났어요. 탑건 오리지널이죠. 네네. 86년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87년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서 느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나이든 탐 형의 탑건 2 매버릭 정말 대단했고요. 세대를 같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밀리터리 마니아 입장에서 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보고 싶은 장면 또 보고 하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어가지고 볼 때마다 감동이었고 그리고 너무 좋은 행복했던 2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의 팬심이 이제 고스란히 좀 느껴지고요. 나중에 분명히 그 DVD 나오면 그렇죠. 사실 것 같아요. 항공점포도 구입하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해야죠. 그 영화 자체로 보면 탑건이 이제 항공전 영화로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어떤 나라에 만든 모든 항공전 영화는 다 주인공은 반항적이야. 오토바이를 타, 선글라스를 껴. 네, 막 이런 식의 주인공. 그러니까 잠수함 영화가 특전 유보트에 이제 어떻게 갈래로 뻗쳐갔냐에 따른 것처럼 탑건이 미치는 그 항공전 영화로서 이제 상업적인 측면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007도 견디다 못해서 그냥 개봉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그 필름이 유출될까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게 계속 광고만 하다 보면은 광고 비용만 나가고 이제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압박을 받기 때문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탐 형이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다린 보람을 지금까지 이제 느끼게 됐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탑건 2 매버릭의 이제 밀리터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이게 영화적 설정이 이게 맞는 거냐? 또는 이럴 때 여기 나온 무기체계는 뭐냐? 그리고 쟤는 왜 30년 동안 계속 대령이냐? 계속 저를 못 달았냐? 그거는 이제 영화적인 또 다른 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질문도 받긴 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받았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패널 두 분과 함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 그런 궁금증도 해소되고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그 밀리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가져봤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거는 왜 그 협곡을 통해서 저고도에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했느냐? 위험을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동이잖아요. 크루즈 미사일 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 막 엄청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5세대 기체를 사용 안 하느냐. 거기서 영화적인 설정은 GPS 제밍이라는데 실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답은 뭔가요? F-35가 안 쓰인 이유는 또 뻔해요. 1인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말씀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려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보지만 1인승이라도 그 앞에 카메라를 다 장착을 해놓기 때문에 못 찍는 제한적인 부분 장면들이 분명히 많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정적인 이유일까? 그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이유가 재미가 너무 없어요. 어느 정도 사거리 안에 영공을 갖다가 이제 침투해서 그것도 전자전 장비들이 다 있고 전자적으로 어느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도 사실 전부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동을 통해서 침투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그냥 뻑 눌러버리면 땡이죠. 그렇죠. GPS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관련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면 끝이죠. 그러면 영화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사실 그 협곡에 침투한 장면에서 탑건 자체보다는 에어리어 88을 보는 굉장히 되게 많았었어요.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스타워즈 에피소드 4죠. 거기에서 마지막 전투죠. 데스스타. 데스스타에 그 침투해가지고 가는 장면하고 또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런 정도 참 좋았어요. 제가 스타워즈 또 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약간 오래된 영화인데 장렬 633 폭격대라고 모스키토 나오는 영화 있었죠. 거기서도 똑같이 협곡에 들어가서 똑같은 걸 봐도 참 여러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세대 기체나 또 왜 협곡을 그 통해서 상당히 그게 고난도의 전투기로서 기동할 수 있는 침투 기동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F-18, EF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 조종사들도 뭐 기절하는 장면 막 그렇게 예. 10G면 기절하죠. 네네. 예, 9G도 못 견디는데. 근데 웬만한 이게 전투 영화적인 요소인가요? 아니면은 슈퍼호넷이 그런 기동이 가능한 건가요? 기동은 가능합니다. 기동은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에서 뭐 제가 뭐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전직 그 전투기 조종사랄지 그런 분들하고도 봤고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 다만 상상하기 힘든 임파서블까지는 아니지만 최고 난도의 그런 작전이다. 그래서 탑건들이 해냈다. 네. 아유 참. 탑건 중에 탑건을 뽑아서 탑건 중에서도 뽑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 인물들만 뽑아가지고. 아유 나 중간에 아버지 또 생각하면서 갑자기 또 따라 붙는 거 보고 아 대단하다. 이 시점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영화에 나왔던 기종들이나 무기 체계들 뭐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당연히 F-18EF 슈퍼 호넷이죠. 최신 버전들이 다 나왔고 EF 다 나왔죠. 영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사실 처음 발표가 났을 때 이거 혹시 F-35 나오는 거 아니냐, F-35C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나왔죠. 나오긴 나왔죠. 나왔는데 잘랐어요. 왜요? 그건 안 나온다. F-18EF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F-35가 애매한 게 이 옆에서 찍으면 되게 뚱뚱하고 멋이 없습니다. 멋있는 특정 각도가 있어요. 이게 아무데나 찍는다고 멋있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보신 분들은 뭐 에어쇼 같은 데서 보시면 이 생각보다 뚱뚱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내 배를 닮았네 뭐 이렇게. 네. 오프닝 시퀀스, 그러니까 오프닝 씬에서 나왔던 장면도 사실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 오리지널과 똑같은 그런 장면을 하면서 그 OST가 이렇게 꽝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나왔는데 그때 이제 F-35C가 살짝 뒤에 살짝 보이죠. 나왔죠. 예쁜 각도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공한 그 비행대대도 스크롤 올라갈 때 마지막 스크롤 올라갈 때 다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하나도 다 봐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비행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탑건 1에서 커다란 걸 제공했던 그런 비행대대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탑건 2에서 더 많이 제공이 됐고 이왕의 비행대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선발이 됐던 6명 있잖아요. 뭐 나중에 한 명은 이제 그 행맨은 나중에 예비로 있죠. 이건 뭐 스포가 아닐 정도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때의 6명의 비행대대들이 출신 비행대들이 다 다른 비행대에서 뽑아온 사람들이 딱 그것도 보여주죠.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 그래요? 당연히 그게 그래야죠. 그치. 왜냐하면 탑건 스쿨에서 나왔던 지금은 뭐 탑건 스쿨이라고 불리지는 않고 해군 전투 센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거기서 훈련을 하는 그런 유능한 다재다능한 그런 조종사들이 각 비행대대 슈퍼호넷 비행대대만 해도 30개 비행대대가 있는데 거기에 다 각자 있었던 그런 조종사들이 모였으니까 각자 비행대대가 다른데 마킹도 다 달리 그것도 현역 실제 있는 심지어 매버릭 그 주인공 피트 미첼 대령이죠. 대령의 이제 마킹도 아주 디테일했어요. VX-31 비행대대의 마크가 있고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들은 영화적 설정에서 얼마든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정에 좀 모호성을 두고서 했지만은 그것이 모두 다 상쇄되는 게 스토리와 이런 거에 재미도 있지만 그런 디테일함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점이 뭐냐면 1편에서는 그냥 가상 비행대로 갔어요. 없던 비행대 마킹을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존하는 걸로 간 게 재밌어요. 그렇긴 했지만은 86년 개봉이 됐던 미국에서도 개봉이 됐던 그 탑건 1은 처음에 오프닝 씬에 나왔던 그런 비행대의 탐캣이죠. 탐캣들은 전부 실존 비행대대예요. 그 마킹도 있고 그렇게 또 제공을 했고요. 이번에 항공모함은 에브리엄 링컨이에요. 그 오프닝에 나왔던 그렇죠. CVN 72 에브리엄 링컨이었고 또 이야기할 거리 너무 많은데 이제 일단 슈퍼넷이 주인공이었고요. 그래 아예 처음에 나왔던 기종이 있잖아요. 다크스타라고 하는 정말 영화에서 제일 처음 나왔다고 보면 그 순서대로 가면 지금 슈퍼호넷은 얘기했고 F-35C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나왔던 거는 이건 스포가 아니니까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P-51 머스탱. 머스탱이죠. P-51D 머스탱. 근데 이 머스탱은
중요한 게 톰 크루즈가 직접 소유한 개인 비행기죠. 기체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비행기. 그리고 미국의 그 머스탱들은 대부분 지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안에 연료 탱크 부분을 제거하고 일부러 2인승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원래 단작인데 2인승으로 만든 톰 크루즈가 갖고 있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풀업기. 머스탱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기종이 뭘까요? 바로 말씀 주셨던 다크스타인데 이건 가상의 기체죠. 가상의 기체. 가상의 기체인데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스컹크웍스에서 개발했던 초고속 전투기 SR-72와 비견된 전투기의 외형처럼 만들어 나갔고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서 요 촬영을 할 때 중국의 위성이 살짝 각도를 틀어서 촬영장을 봤는데 요게 예전에 F-19 소동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F-19 번호가 빈 거예요. F-18까지 있고 F-20 타이거 샤크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F-19가 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다가 스텔스기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스텔스기인데 이거는 그 레이더를 반사시키기 위해서 동글동글하다라고 말해버려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탐 클랜시용도 여기 낚여서 F-19 고스트 라이더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원반같이 생긴 이제 스텔스기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FA-117을 보면 아시겠지만 레이더를 반사시키기 위해선 각져야 돼요. 삼각형. 예, 그래서 지금도 스컹크웍스에서 뭔가 개발한 기체를 근간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양은 완전 딴판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십거리로 그렇게 그게 사실이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뭐 또 중국에서 뭐 인공위성을 좀 풀어서 했다.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팩트로 봤을 때 기존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실제로 나와 보니까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럭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에서 애초에 디자인했던 설계도면의 일부를 제공을 했던 것이고 목업 제작에 아예 그 기술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다크스타, 가상의 기체, CG로 만든 기체지만 실제로도 좀 모형을 만들었어요. 목업 1대1로 만들었습니다. 그 목업의 꼬리 미익에 보면 수직 미익에 보면 스컹크웍스 마킹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컹크가 딱 그려져 있죠. 그리고 참 또 디테일인 것 중에 하나가 시리얼 넘버까지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 10179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특이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존하는 비행체 중에서 가장 빠른 비행체는 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현존하는 기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건 바로 SR-71이죠. SR-71 정찰기고 마하 3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흘러간 얘기이긴 한데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스컹크웍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상의 SR-72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상당한 속도의 기체는 마하 6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영화상에 나와 있는 마하10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정도 또 가면은 하나 벽이죠, 그것도. 그렇죠. 지금 그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 그 변화되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OST도 너무 멋졌습니다만은 오프닝 끝나고 나서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죠. 그 장면에서의 그 다크스타의 현실의 기체는 사실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에 나왔던 기종이 뭘까요? 기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또 무기체계의 하나인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슈퍼 호넷의 좌측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던 그 ASQ-28이죠. 타겟팅 포트인데 실제로 그 슈퍼 호넷이 당연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여러 번 나온 중에 중요할 때 또 고장을 일으키잖아요. 원래 장비는 중요할 때 정지되죠. 근데 사실은 미 해군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ASQ-28이 자주 고장이 실제로 난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현실을 어떻게 보면 반영한 거 아니에요. 고속 기종을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거든요. 그걸 딱 어떻게 반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속 기동 시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것이 오래되면 개선을 바로바로 하죠. 그래서 지금은 개선된 상황이고 현재도 이제 그 타겟팅 포트는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와준 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슈퍼 호넷이 이제 공격조가 2개 조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실제 2개 조가 4대가 이제 발진을 하죠. 발진을 하는 장면도 멋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리하고 탁 나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캐터폴트 사출. 그거 이전에 기동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작에 나왔던 그 아이스맨이 나오지 않습니까? 별 4개 달고. 그 장면이 이어지면서 결국 별 4셨던 그 퇴역 장성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그 장성이 죽지 않습니까? 이제 죽고 슈퍼 호넷이 쭉 4대가 오면서 한 대가 갑자기 쫙 그 하늘로 치솟는 그것이 바로 애도를 표하는 기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사자나 이제 사망자를 애도할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어쇼 같은 데서 전사를 했던 그런 애국 순국 선열들이나 그런 분들의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기동을 하죠. 뭔가 별이 되었다 이런 네. 의미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것도 영화에서 잘 표현됐고 또 굉장히 멋있게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또 멋진 장면이 링컨함에서 이제 이함해가지고 네. 계속 그 침투해 가면서 아주 멋진 4대가 이렇게 오면서 그쵸. 그냥 굉장히 그 공기가 함께 이렇게 팍 퍼지면서 그거를 사실은 수증기 응축 현상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기 왜 저러냐고. 그게 소닉붐 아니냐. 네, 네. 근데 소닉붐이 아닙니다. 30대 후반 때쯤에 저도 그 궁금했었던 네.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소닉붐 현상이야. 그랬죠. 근데 소리는 안 들리는데 딱 그게 참 그렇죠. 애매하죠. 예, 이 기자님 말씀대로 소닉붐이라는 거는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가 먼저 음속을 들리죠. 돌파할 때 뻥 나오는 하면서. 빵 하는 정말 애프터버너로 가는 엔진 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저는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에어쇼 때 아덱스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덱스에서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 해군 슈퍼호넷 비행대 대대장이 한번 왔습니다. 오산에 있는 에어파워 데이 때 왔는데 네. 그때 한번 저고도에서 저 끝에서 여기까지 쫙 긁고 가면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음속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때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소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증기 응축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얼마 있어서 빵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닉 붐이라는 거고 공기압으로 인한 생기는 이 자체는 그것은 이제 수증기 응축 현상이다. 그것이 굉장히 멋지게 그려졌다. 소닉붐은 아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가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미사일들이 네. 먼저 날아갈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순항 미사일이죠. 네. 터마호크 순항 미사일. 네. 말씀 잘 주셨고 그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BGM-109C죠. 그게 한 20여 발이 날아갔어요. 뭐 세 번째 볼 때 제가 쭉 세봤는데 24발까지 세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장면이 멋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행장 한 곳을 완전 초토화시켰죠. 폭탄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 또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면 원래 연습할 때 그 훈련할 때에 달고 있던 정밀 유도 폭탄하고 네네. 적에 침투했을 때 유도 폭탄하고는 형태가 달랐죠. 좀 다르죠. 예. 네. 훈련할 때는 그 GBU-12라고 하는 이제 500파운드 내지 1000파운드도 보였습니다만 500파운드가 주로 보였어요. 그렇게 그것도 모의탄이었고 실제 이제 그 실전에서는 상당한 화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0파운드짜리 GBU-4가 들어갔다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영화를 여러 번 본 사람이 알 수 이제 있는.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뭐 한 번 봤기 때문에 주로 기체 위주로 봤는데 FA랑 사실은 FA-18이랑 딱 부닥쳤던 이제 적 기체. 그렇죠. 야, 예. 공포스럽더라고 기동하는 모습 보고. 그 CG를 보면은 SU-57이고 거기서 많은 질문을 주는 게 왜 5세대 기체인데 조기 경보기가 나왔죠. 그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한테 걸렸느냐. 네. 사실 호크아이의 레이더의 기반은 UHF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UHF를 기반으로 하면은 잡히긴 잡혀요. 잡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탐지가 되지 이거를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설정이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SU-57의 성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슈퍼호넷이 여러 번 한 3번 정도 나오는 탐 크루즈가 했던 코브라 기동 그거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동을 보였죠. 초신축 소나라고 벡터 스러스트 노즐 이용해서 그렇죠. 바로 돌아가죠. 그렇죠. 노즐이 변형되는 그 노즐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동을 할 수 없고 F-22는 그런 기동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 SU-35하고 SU-57이 그런 그 영상이 실제 영상이 있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CG에서 구현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설정이 맞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기체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 아니냐. 제가 예고편의 주인공.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 꽝 하고 놀랐던 그 부분은 야 결국 긁어주시는구나. 네. 탐캣 제가 소장하고 있던 모형 기체도 있는데 네. 그 기체가 한번 쫙 긁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모형이 긁어주고 갔다고요? 아니 실제 영화에 나오는가도 사실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렇죠. 초미 관심사였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탐캣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죠. 그려졌고 원래 거기에 주인공은 그 마지막에 나오니까. 교전들이 네. 참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SU-57에서 나왔던 그 미사일도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그렇죠.
그 R-77M이라고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러시아의 주력이죠. 그리고 성능이 지금 현재 가장 좋다는 그 미사일이 정확히 표현된 것도 특징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된 것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그럴 수가 있느냐. Su-57이 그렇게 격추될 수가 있느냐. 근데 정신 팔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 부분마저도 서로 상대방이 상대방은 적으로 인식하고 그랬던 상황이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고 기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영리한 것 중에 하나는 노즈기어드가 파괴가 됐잖아요. 탐캣이. 그 앞 바퀴. 예. 그 노즈기어 부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엔진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비상 착륙 항공모함이 비상 착륙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죠. 정말 영화에서 그거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웬만한 영상에서 안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까지도 보여주고 상세하게 보여줬죠. 너무나 상세하게 봐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물을 던지는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최종 울컥했던 장면은 마지막에 이제 착륙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스하고 재배를 한 거나 셈이죠. 마찬가지죠. 네. 예, 그 아들 구스의 아들 루스터와 함께. 예, 뭐 이름도 그렇게 져요. 네. 하여튼 루스터와 함께 이제 강한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울컥했던 것 같고요. 3편이 나오면 주인공은 루스터가 되지 않을까. 3편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톰 크루즈가 2편 제작에 대해 계속 물어볼 때마다 부인했었거든요. 결국 만든 게 좀 재밌습니다.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작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톰 크루즈의 역대급 작품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기억되지 않을까. 현재 흥행 성적도 아마 그 톰 크루즈 주연의 작품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가는 높게가 편이고 아니라 필모그래피 중에서 지금 최대 흥행 그렇죠. 수입을 기록하고 미국 있습니다. 전 세계 흥행은 그렇죠. 흥행 측면은 뭐 흥행을 한들 안 한들 그거는 논의의 대상인데 어찌 됐든 그렇죠. 톰 크루즈의 역대급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작품들이 이제 옛날 작품들을 이제 리메이크하거나 이제 리부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사실 많은 작품들이 이제 왜 만들었냐, 이게 뭐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지만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는 사실 2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이 2편에서 종결해야 굉장히 오래가고 아름다운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마다 OST를 빵빵하게 듣고 지금 아직까지는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 의원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 하시고 계세요. 아쉽습니다. 아쉽고 기본적인 밀리터리 이야기만 나눠봤고요. 거기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태상호 기자가 자막 감수 작업에 참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통 나오면 이제 자막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태상호 기자랑 진격의 아재였나? 거기서 나오는 원어들에 대한 자막들은 훌륭했던 것 뭐 같아요. 보통 외화 들어올 때 자막 상태 가지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 작품은 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건 2 매버릭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